지금부터는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투자에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모르시면 좀 불편하실 그런 환율과 관련된 몇 가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율을 표시하는데 이 각국 통화는 영문자 3개의 코드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한국 원화는 KRW, 뭐 미국 달러는 USD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일본 엔화는 JPY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때 이제 기준이 되는 통화와 베이스 통화, 그 다음에 이제 표시되는 통화, 쿼트 통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1달러라고 하는 게 일종의 상품입니다. 원화는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통화가 되는 거죠. 사과 한 개에 2,000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1달러에 1,200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표시를 할 때 앞에 USD를 표시하고 뒤에 KRW를 표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게 주로 많이 씁니다만 원달러 환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원달러 환율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거의 원칙은 USD KRW라고 하는 게 맞겠죠. 사과 한 개에 2,000원, 1달러에 1,100원, 1,200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돈을 느끼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USD KRW인데 중간에 이 슬래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나누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수학 기호로 생각을 해보면 1원에 몇 달러 이렇게 표시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USD KRW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 우리가 표시하는 거하고 반대인 것 같은데, 역수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나누기 기호라고 생각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US 달러가 몇 원이냐로 표시한다. 이거는 뭐 슬래시가 아니더라도 그냥 대시로 표시하기도 하고, 그냥 아무 표시 없이도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누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US 달러라고 하는 게 하나의 상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품이 사과가 몇 원이냐인데, 미국에서는 한국 원화가 상품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KRW, USD 표기를 합니다. 0.00 뭐 얼마 나오는 그런 통화를 표시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KRW, USD로 표시를 하면 편할 겁니다. 근데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제3국에서는 뭘 앞에 둘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원칙은 영국 파운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영연방 국가들은 좀 앞에 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파운드 GBP는 보통 앞에 나와요. 그 다음에 호주 달러 AUD도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달러 NGD도 앞에 나옵니다. US 달러하고 같이 표기할 때도 GBP, USD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다음에 호주 달러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로가 만들어지면서 유로도 앞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일반적으로 GBP도 그렇고 EUR도 그렇고 영국 파운드도 그렇고 유로화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1달러보다는 비싸죠, 값이. 그렇기 때문에 값이 비싼 게 앞에 나오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유로, EUR, USD 이렇게 하면 1.2 이렇게 표시하는데, USD를 기준으로 놓고 USD, EUR 이렇게 하면 0.9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0점 소수점 자리가 앞에 나오는 걸 피하려고 이 US 달러보다 비싼 거, 이거는 앞에 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유로화를 앞에 놓고, 그래서 우리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뭐 유로화 환율이 달러화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EUR, USD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죠. 1유로에 몇 달러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제3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식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달러화가 왜 투자에서 중요한 거냐,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글로벌 달러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그거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 흐름이 이 달러화에 의해서 많이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그렇죠. 미국 연준이 지난 6월 FMC에서 금리 인상을 2023년까지도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존 전망을 바꿔가지고 2023년 되면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달러가 강세로 가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만으로도 달러가 강세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선진국 시장의 주식시장이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져요. 근데 신흥국들은, 한국을 포함해 신흥국들은 상승을 못합니다. 횡보하거나 하락을 해요. 심지어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와의 강세는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신흥국의 약세를 낳습니다. 선진국은 달러화가 강세다 약세다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사실 움직이지도 않는데, 신흥국은 달러화 약세 강세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좀 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진국, 제가 외환을 이야기할 때 선진국, 신흥국, 주식을 이야기할 때 선진국, 신흥국 이렇게 하는 구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잘 산다 못 산다, GDP가 얼마를 떠나서 그 나라 통화가 국제 결제 통화냐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유동성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데, 우리는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찍어도 한국 원화가 해외에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 엔화나 뭐 미국 달러나 유로나 자기들이 돈을 찍으면 국제 결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달러가 강세로 가서 글로벌 유동성이 모자란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 아닙니다. 유럽이나 일본은 자기들이 돈 찍으면 돼요. 뭐 달러가 부족하다고 자기네들이 유동성이 부족한 일은 없습니다. 이게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그러니까 국제 결제를 통화를 갖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에 따라서, 달러화가 강세다 약세에 따라서 그 나라 유동성이 넘친다 모자란다, 그래서 주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어떻습니까? 신흥국들은 전부 다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니거든요. 자기 나라 안에서만 결제되는 거지, 나라를 벗어나면 이거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달러가 약세다 그러면 글로벌 자금들이 이 지금 약세로 가는 달러를 버리고 이런 데 들어와요. 달러보다 이게 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르르 몰려 들어오면서 이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죠. 뭐 우리나라 원화 환율로 따지면 환율이 내려갑니다. 돈이 들어오는 유동성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 외국인들이 주식 매수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달러화가 약세일 때. 달러가 강세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돈들이 그냥 신흥국에 있으면 환율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나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동안 많이 먹었네, 나가자. 다 달러와의 강세라고 하는 걸 하나의 시그널로 봐서 다들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꺼번에 우르르르 나가버리게 되죠. 그러면 주식시장도 약세.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그러냐면 그 단계에서 또 다른 유동성을 풀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흥국 중앙은행들이나 정부는 이 외국인 자금의 일상적인 유출이 달러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따라서 국내 유동성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와 약세에 따라서 신흥국의 유동성이 넘쳐나고 달러 강세에 따라서 신흥국에서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하는 일이 신흥국에서는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근데 선진국에서는 자기 통화가 자기가 발행하는 게 국제결제 통화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외국에서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유동성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90년대 그려놓은 달러인데 빨간색 좀 전에 보셨죠? 달러화 지수가 올라가는 달러화 강세 국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신흥국보다 선진국의 주가가 올라가고 반대로 달러화가 약세로 가는 국면에서는 이거는 이제 선진국보다 신흥국의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 국면에서도 2010년 이후에도 이렇게 달러화의 강세가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의 주가가 못 올라가고 선진국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2010년대 중반에 미국 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왜 한국은 박스피냐? 왜 박스피냐? 기본적으로는 이 달러화 강세의 움직임에 의해서 유동성이 달러화 강세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뭐 선진시장 유동성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나갔던 돈들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가 미국 시장 이런 선진시장에는 결코 유동성 부족을 낳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이 자꾸 돈이 빠져나가니까 유동성이 부족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실 달러화가 약세일까 강세일까. 미국 연준이 금리 올리고 내리는 거 뭘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느냐. 매번 1년에 8번 하거든요. 8번 FMC 할 때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달러화의 움직임에 대한 금리가 미국 금리가 뭐 0.25%
포인트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달러화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될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나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겠지? 이번에 FMC 보니까 이거 금리 인상 기조가 확실해진 것 같아. 그러면 앞으로 달러 강세로 가겠네. 그러면 남들 빠져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신흥국에서 빠져나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많이 의존을 하죠. 많이 의존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뭐 자연과학의 세상에 사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가기도 합니다. 지구는 지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가는 게 아니죠. 하지만 세상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어떤 생각의 변화에 어떤 단초가 무엇일까? 시그널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주가를 움직이고 환율을 움직이고 금리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종의 컨센서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 근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그게 달러화가 그 시그널이 되고 그 달러화의 시그널을 제공하는 것은 미 연준의 FMC에서 이번에 보니까 뭐 특별하게 걔네들이 뭐 이야기한 거 없더라. 이번에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것 같아. 이렇게 한두 번 더 FMC 하고 나면 달러의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읽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커머더티는 US 달러하고 아주 결정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보시면 달러와 강세, 제가 좀 더 길게 그려놨죠? 달러와 강세, 약세, 그 다음에 강세, 약세, 그 다음에 이제 강세 국면에서 커머더티는 약세, 강세. 이 커머더티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제가 표시했습니다만 지금 블룸버그에서 만들어 놓은 커머더티 지수를 주로 많이 저는 쓰는 편인데요. 여기에는 원유를 포함한 WTI, 브렌트 이런 원유가 한 30%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옥수수, 콩, 밀 이런 곡물, 그 다음에 철광석 이런 거, 구리 이런 산업적 금속, 금은 귀금속, 그 다음에 흔히 소프트라고도 표현하는데 설탕, 커피, 그 다음에 면, 커튼이죠.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축,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다 묶어 놓은 건데 어떤 주가 지수하고 비슷한 거죠. 종목을 다 묶어 놓은. 이런 지수를 갖고 그려보면 달러와 강세 약세에 따라서 커머더티의 가격이 하락했다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하락했다가 최근에는 또 올라가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커머더티 투자를 한다. 이건 진짜 달러와 움직임이 정말 중요한 거고, 이 커머더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내가 그 식품 회사에 다닌다 그러면 곡물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가축 이런 것도 국제 시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 잘못했다가는 그냥 이 식품의 원재료 가격이 확 올라갔다가 잘하면 확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정유회사에 다닌다. 이 원유를 비싸게 사느냐 싸게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원가가 확 달라지겠죠. 이런 쪽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화 움직임, 글로벌 달러화 움직임,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FMC,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한국 원화, 당연히 글로벌 달러화하고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근데 한국 원화는 2010년 이후로 보게 되면 이 글로벌 달러화의 움직임보다 이 중국 위안화하고 결정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중국 인민은행하고 한국은행이 통화 수합하면서 그런 관계가 좀 더 강화되기도 했는데 요 국면이에요, 요 국면. 달러화가 강세로 가고 당시에 신흥국들이 이러다가 진짜 어려우시는 거 아니야? 돈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어떤 외국계 대형 금융기관에서는 Fragile 5 달러화 강세가 계속될 때 깨지기 쉬운 굉장히 취약한 국가 5나라, 이 나라에서 돈 빠져나가면서 이 나라에 위기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럴 때인데, 그럴 때 이제 그 중국하고 중국인민은행하고 한국은행이 통화 수합을 연장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쳤죠. 그러면서 달러화의 그 강세만큼
한국 원화가 심하게 약세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약세로 가긴 했습니다만. 좀 약세로 가긴 했으면 심하게 가지는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위안화 환율하고 지금 보면 상당히 좀 밀접하게 붙어 다니고, 그 레벨 자체가 지금 2010년부터 지금까지로 보면 달러와는 레벨이 좀 달라져 있고, 글로벌 달러와는, 한국 원화는 위안하고 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화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의 통화 정책을, 중국의 환율 정책을 많이 볼 수밖에 없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중국은 위안화 절상을 꽤 했는데, 여기 위안화 환율도 많이 떨어졌죠. 제가 표시를 다 그냥 한국 원화 환율처럼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이 각각의 고유한 단위가 다 있는데 거기 맞춰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원화도 같이 이제 강세를 보였어요. 글로벌 달러가 그때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 이때는 중국이,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들, 달러화가 국내로 유입되기를 상당히 좀 많이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부족해서, 물론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민간은행들한테 빌려주는 순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그냥 중국 인민은행은 외환 보유를 그냥 갖고 있고, 해외에서 돈이 들어와서 중국 기업들한테 달러가 가면 중국 기업들이 부도가 안 나는데, 작년에는 부도가 꽤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달러가 들어오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유입이 촉진시키기 위해서 환율을 좀 떨어지게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뭐 공교롭게도 당시에 달러화가 좀 글로벌 달러가 약세기도 했고, 근데 그 다음에는 지금은 어떤 상태냐, 들어오는 달러가 충분해요. 충분하기 때문에 달러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환율을 더 떨어뜨릴 이유는 없고, 오히려 국내 경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조업 경제. 그래서 지금은 위안화 환율이 더 안 떨어지게 또는 약간 올라가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 원화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환과 관련해 가지고는 환해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주제죠. 환해지. 내가 달러를 갖고 있는데 1년 후에 이 달러화 값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다. 환해지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달러 갖고 있는데 1년 후에 원화로 바꾸려고 한다라는 전제를 갖고, 근데 그때 달러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때 원화가 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지금보다? 라고 하면 환해지라고 하는 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후에 가령 미래에 거래할 외환의 가격을 미리 정해버리는 거를 환해지라고 합니다. 지금 1150원인데 1년 후에 내가 달러를 원화로 바꿀 거예요. 1년 후에 바꿀 건데 그 가격은 지금 정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정해버리는. 이걸 일반적으로 FX 스왑 또는 FX futures, 이거는 선물환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FX forward, 선도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물론 요거는 이제 상품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만 가격이 정해지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7월 21일 기준으로 보니까 현물환율이 한국 원화하고 달러와 사이 현물환율이 1150원이고, 1년 후에 내가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꾸는 이 거래를 하면 1145원쯤 돼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약간 낮더라고요. 약간 낮으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지금 해외 투자한다고 달러를 바꾸게 되면 1150원을 주고 달러를 바꿉니다. 이 달러 1150원짜리죠. 근데 나중에 이제 1년 후에 이게 들어올 건데, 지금 이 가격을 딱 정하고 원화로 바꾸려고 보니까 1145원 준대요. 아니 내가 그 사과 살 때, 그 달러 살 때 1150원에 샀는데 1년 후에 되팔 걸 지금 가격을 정해 버리려고 하니까 1145원 준답니다. 5원 손해봤죠. 5원 손해봤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거래를 해야 되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게 나중에 1100원이 될 수도 있고 105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위험 때문에 그냥 5원 손해보고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이 환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1년 후에 환율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요거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설명해 놓은 글들도 좀 있긴 있는데, 이걸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금융에서 저는 제일 고급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알면 그 금융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되는데, 이걸 외운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요 메커니즘, 어떻게 미래에 1년 동안의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알고 1년 후에 가격을 미리 정하느냐,
뭐 이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오래된 수천 년까지는 아니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뭐 그 정도쯤 되는 굉장히 오래된 이 외환 시장이 수출됐던 건 아니죠. 하지만 옛날부터라도 여기 화폐와 여기 화폐, 지중해 곳곳에 지중해라는 곳이 인류 문명이 발달하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한, 특히 무역이 발달하고 금융이 발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왜냐하면 이 바다가 곳곳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문화와 다른 화폐와 다른 상품을 갖고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가령 유럽에서 저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또는 이쪽에 뭐 리비아 이런 데 가는데 배가 대양을 건너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운행하는데 이제 뭐 사고가 나거나 해적들을 만나거나 이러는 게 10%, 20%가 채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해상 보험 같은 것도 발달할 수 있었겠죠. 근데 먼 대양을 나간다 그러면 이게 돌아오지 못할 확률이 뭐 7, 80%씩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중해에서 여기서 하고 유럽은 여기 소아시아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자기네들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을 하게 되고 여기 쓰는 돈과 여기 쓰는 돈이 있어요. 그럼 이 돈과 이 돈을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환율이라는 게 개념적으로 존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무역금융이라는 것도 그때부터 존재했어요. 이게 천 몇백 년은 된 역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지중해 곳곳에 퍼져 살면서 여기 있는 유대인과 여기 있는 유대인이 서로 간에 믿고 무역금융을 하고 한 것이 무역금융, 금융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내가 달러를 사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달러를 팔려고 할 때 결정되는 환율, 이 선물한,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해외 투자를 했어요. 미국의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1년 후에 이거 팔고 갖고 들어올 생각이다라고 할 때 환해지를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또는 뭐 이걸 계속 둔다고 할 때도 환해지를 계속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이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2019년에 낸 자료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외 증권 투자할 때 환해지를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제가 너무 결론만 말씀드립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주가와 환율 사이의 관계 때문에 환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거 뭐냐면 미국의 주식에 투자했다, 환해지 안 하는 거죠. 글로벌하게 주가가 폭락했다, 나는 주식에서 손실을 많이 봐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원화 환율이 많이 올라가죠. 달러화가 강세로 가고 원화가 약세로 가서 내가 여기서 입은 손실을 여기서 어느 정도는 메꾸게 됩니다. 보통 이게 주가가 한 30% 떨어졌다, 한 10% 정도를 여기서 손실을 메꾸고, 그래서 환해지를 하지 않으면 전체 손실이 한 20% 정도가 되는데, 환해지를 했으면 전체 손실이 30% 되겠죠. 그래서 선진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환해지를 안 하는 것이 변동성을 줄이는 거 아니겠는가.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성과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신흥국에 투자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통화 가치가 떨어질 때 신흥국 통화 가치도 떨어집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신흥국은 US 달러가 아니죠. 그 나라 통화 가치도 떨어지고, 오히려 우리나라 원화 환율, 원화보다 더 가치가 더 떨어지면서 주가에서 손실 있고 환에서 손실 있는 이중의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환해지를 완전하게 하는 전략이 유리하겠다.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차이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글로벌 주가가 떨어질 때 중국 위안화가 한국 원화에 비해서 강세로 간다, 달러화처럼, 그런 관계는 또 없는 것 같은데, 글로벌 주가 지수가 떨어질 때, 글로벌하게 굉장히 위험이 커질 때, 그렇다고 중국 위안화가 한국 원화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하게 한국 원화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할 때는 환해지를 한다 안 한다가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 같다. 근데 해외 채권에 투자할 때는 완전 해지를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해외 채권 투자해서 이자 얼마 받는다고 1년에 이자 4, 5% 받는데 환해서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해지를 완전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게 신흥국에 투자할 때는 가령 뭐 브라질 채권에 투자한다, 브라질 헤아라에 대해서 환해지를 하려고 들면
브라질 채권에 투자해서 내가 받는 이자보다도 환해지 비용이 더 듭니다. 가령 이거 10%, 금리 10%인데 이거 환해지 하려고 그러면 1년에 10% 이상의 비용을 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완전 해지라고 하지만 신흥국의 경우에는 채권 투자할 때 환해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선물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다음에 제가 시간 될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가면 US 달러가 강세, 약세 이런 거 어떻게 결정되느냐, 한국 원화가 강세, 약세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것도 선진국하고 신흥국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 더 적용되는 금리가 올라서 통화 가치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신흥국에 적용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선진국은 국제 결제 통화고 신흥국은 국제 결제 통화가 없어요. 그리고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냐면 국제 결제 통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 수출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절하를 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굉장히 강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꾸준하게 하기 때문에 국제결제통화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국제결제통화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나라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근데 신흥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자기가 경제가 안 좋거나 그러면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어 해요. 우리나라도 여전히 지금 수출이 안 되는데 통화 가치가 너무 비싸다. 정부의 환율 어떻게 좀 약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환율, 한국 원화 약세로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요청해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있다. 이거 자체가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통화 가치를 자국 경제를 위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제결제 통화로서 사람들이 믿어주고 거래해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들 사이에서 환율은 주로 금리에 의해서 결정되고 통화량, 그 다음에 긴축 정책 쓰냐 안 쓰냐, 완화 정책 쓰냐, 이런 것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나라의 통화 가치가 강세로 가요. 근데 이 나라 신흥국들 어떤 거냐면 물가 올라간다고 물가 올라가는데 통화 가치를 강세로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많은 신흥 국가들은 물가 올라가면 자기 수출 경쟁이 떨어진다고 통화 가치를 더 하락시켜요. 수출 대기업들을 위해서. 그런 경우가 신흥국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완전히 반대죠. 물가 올라가면 선진국에서는 통화 가치 강세. 그래서 물가가 낮은 유럽이 워낙 물가가 낮으니까 유로화가 자꾸 약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달러가 강세로 가는 이유가 물가 올라가니까 미국 물가 너무 높은데 야 그러면 결국 금리 올리지 않겠냐? 그러면 통화 가치 강세, 달러 강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흥국에서는 물가 올라가는 나라가 통화 가치 떨어집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신흥국을 이야기할 때는 그 나라가 성장률이 높고 물가가 안정돼 있다. 그러면 그 나라에 투자해 볼까? 자본이 들어가면서 통화 가치가 강세로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물가 올라간다. 야, 이 나라 경제 안 좋네. 돈이 빠져나오고 통화 가치가 약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이야기할 때 선진국의 논리로 신흥국을 접근하면 안 돼요. 신흥국의 논리로 미국 경제 좋은데 통화 가치 강세로 가겠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선진국을 이야기할 때는 금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통화량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신흥국을 갖고 이야기할 때는 경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